의료 현장의 위기의 시대 함께 길을 찾아봅니다. 환자와 동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 의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미래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별기획 함께 가는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민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또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환자와 동행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동행자를 소개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 특임 이사이신 마음드림 의원의 정찬승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찬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 유튜브 평소에 좀 즐겨 보시나요? 네, 즐겨보죠. 네, 어떻게 이렇게 초대 섭외 의뢰를 받았을 때 네. 어떠셨어요? 왜 나지? 왜 나지? 영광스러웠단 얘기죠? 네, 영광이죠. 네. 네, 선배님들 주로 선배님들이었나요? 그동안 출연하신 분들이? 그렇죠. 네.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좀 부담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럼요. 현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서 봉사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니까 특히 뭐 천영훈 원장님 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감히 음. 그 고생을 뭐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 뒤이어서 나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영광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 나지 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네.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네. 뭐. 먼저 우리 회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신학회 사회공헌 특임이사를 맡고 있는 정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인터뷰 준비하면서 선생님과 나눌 이야기의 키워드를 좀 뽑아봤어요. 먼저 뭐 사회공헌 특임 이사하시니까 네. 사회공헌 동의하시죠? 네, 네, 그럼요. 네, 사실 이 이야기를 네. 많이 하고 싶으실 것 같고 또 언론인, 네, 그리고 융합파, 네, 맞아요. 트라우마, 네, 그렇죠. 그리고 패션과 마라톤. 네, 패션은 모르겠지만 마라톤은 네, 열심히 하고 왜요?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네. 정신과 의사, 네. 뭐 교사, 음, PD, 뭐 이런 전형적인 그런 생각하는 상이 있는데, 약간 선생님 좀 달랐어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뭐 어떻게 달랐다? 좋게 달랐다는 얘기죠. 네, 약간 네. 패션 모델 같기도 하고, 아하. 약간 그 주류 업계에서 여기 특임이사 아니고 약간 영업이사 같이 하시기도 네. 하고. 굉장히 네, 주조회사의 영업이사. 굉장히 멋져 보였다는 아,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수트를 많이 입고 다니는데 네. 그런 사연도 있는데 꼭 뭐 말씀 네네, 나누다가 궁금해요. 지금 지금 얘기하시면 바로 안 돼요? 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네. 제가 전공을 그 융합파 정신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늘 꿈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융합파에서는 정신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꿈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진 어떤 전체를 가진 존재인데 보통은 의식만 의식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무의식은 의식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곳인데 거기에서 늘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네.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주로 꿈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래서 꿈을 분석을 이제 오래 받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꿈을 꿨어요. 선생님이? 네네. 네네. 중요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그때는 이런 뭐 사회적인 활동 같은 걸 거의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냥 이제 개원의로 활동하실 때군요. 그렇죠. 네네. 네, 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지금도 안 하고 있지만 그때는 뭐 전혀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굉장히 좋은 양복점에 간 거예요. 양복점에 가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많이 낡고 그랬으니까 이 옷을 좀 세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옷을 맡기고 그 점원이 그 옷을 받아서 그럼 내일 아침에 뭐 몇 시까지 찾으러 와라. 근데 저는 그때 학회에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럼 내일 오겠다 하고 나와서 다음 날 그 양복을 뭐 드라이클리닝 된 양복을 찾으러 이제 갔어요. 꿈속에서. 음흠. 근데 갔더니 그 점원이 제 양복을 가지고 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대걸레처럼 네. 마대자루에 끼워서 그걸로 그 양복점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랬더니 뭐 별로 들은 채 많지 하고 한쪽에서는 그 양복점 아주 큰 양복점이었거든요. 꿈속에서. 근데 그 양복점 사람들이 모여서 뭐 무슨 회의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뭐 팔지 그런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일어났어요. 그렇겠죠. 네,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꾼 꿈인데 그때 이제 그 꿈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그때 제가 무슨 방송에서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이건 방송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전 그런 걸 되게 꺼리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대중적인 활동이나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고 그런 거를 엄청 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가면 조금 유명해질 것 같고 알려질 것 같고 그런 이제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정말 양복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근사한 외양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네.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근사하게 봐주고 멀끔하게 봐주기를 바랬는데 그 꿈에서는 그게 좌절됐죠. 그렇죠. 네. 그걸 무의식의 보상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아의 방향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때 무의식은 그걸 이제 보상해주기 위해서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러는데 그 꿈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직 입을 만한 양복을 가지고 바닥을 뭐 벅벅 닦았으니까 제 페르소나를 완전히 걸레 취급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그때 이제 방송 출연도 저 말고 이제 더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네. 그렇게 가시라고 하고 이제 다시 조용히 조용히. 네, 조용히 이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음, 패션을 지금 굉장히 신경 쓰시고 제가 보기에는 음, 아주 잘 소화하시거든요. 근데 음, 그때 그 꿈은 이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음, 결론을 음, 내셨는데 음. 굉장히 지금은 잘 차려 입으시잖아요. 어느 네, 자리를 가서든 네, 그게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깊게 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 십몇 년 전에는 제가 그게 그 꿈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뭐 학교에서 이런저런 뭐 시키는 일들 하고 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야 될 일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외부에 있는 그 다른 직역의 사람들을 만나면 전 학회를 그래도 대표하는 사람인데. 예, 그렇죠. 어떤 그럼요. 일부를 대표해서 네. 기자들도 만나야 되고 또 뭐 다른 어떤 문화예술인도 만나야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정말 뭐 진짜 걸레 같은 옷을 입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 페르소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양복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양복점에 가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뭐 수트도 추천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장이랑 되게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네. 요럴 때는 이런 걸 뭐 하고 이제 좀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수트가 한 벌, 두 벌 이제 생기게 되고 뭐 필요할 때 필요한 옷을 입고 나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다시 한번 그때는 내 페르소나가 정말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다른 의미가 있나? 뭐 숨은 의미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현실에서 좋은 양복점을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저한테 잘 맞는 옷을 추천을 해주고. 근데 그 꿈 속에 이미 그 양복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못 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양복점이 이미 있었고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만 이제 좀 더 근사해 보이기를 바랬는데 그 양복점에는 이미 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저는 네. 그걸 보지 못하고 양복점에 가서 내 옷 세탁해 달라고 했으니까 네. 얼마나 그게 그 많은 가능성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 꿈속에서는 나한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페르소나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구나. 그리고 이걸 잘 활용을 하는 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뭐 공공의 역할, 공적인 역할을 할 때도 그냥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십몇 년 전에는 제가 페르소나에 너무 집착을 하고 막 부담을 느끼고 그랬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게 안 걸레짝 보였는데, 취급하는 네네. 그 메시지만 다가왔지만 음.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 두 번 생각을 해야 되는 꿈이로구나. 이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페르소나를 네. 알려주는 가능성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됐죠. 그 선생님 말 들으니까 저도 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김혜자 선생님이 한비아 씨랑 음, 같이 음,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 도와주러 그 현장에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음, 한비아 씨는 대충 그러니까 음, 오직 그 탐험 가기도 하니까 옷도 음, 대충 입고 이제 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근데 김혜자 선생님이 항상 정성껏 본인이 옷을 입고 음, 화장도 하고 나오더라는 음, 거예요. 그러면서 김혜자 선생님이 한비아 씨한테 이렇게 입지 마라. 음, 최선을 다해 갖춰 입고 음, 예쁘게 입어라. 이 음,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보여주는 거고 또 이 음,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예의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보고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의상의 TPO라고 하는데 음, 이거를 잘 챙겨서 잘하는 것도 예의의 영역이구나라는 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그 패션 이야기를 듣다 음, 보니 음, 이게 선생님이 이 사회공헌 특임 이사로서도 그렇고 음, 환자를 위하는 정신과 쌤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일을 대하는 태도구나 이런 생각이 음, 좀 드네요. 음. 자연스럽게 이 키워드 두 개를 소화하셨어요. 융합파와 패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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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음, 융합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선생님은 그러면 이런 꿈을 기반한 정신적인 치료를 하시는 거죠? 그걸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지 않아요? 네, 전에는 더 적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스쿨에서 공부하고 수련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점점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왜 의대에 진학했는지와 관계가 있을 텐데,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꿈이 그 소설가나 시인이 되는 거였어요. 음, 그래서 아마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뭐 글 쓰는데 관심이 맞아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데도 관심이 많고, 음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어찌어찌해서 의대를 들어왔는데, 의대에 들어오기 전에 뭐 프로이트 에 저서도 읽고 감명도 받고 또 의대 들어와 보니 교양으로 배우는 심리학 수업이 너무 재미있고 해부학 실습은 너무 끔찍하고 음흠. 그리고 정신과를 배우니까 이건 내가 이제 그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어떤 인간에 대한 학문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점점 더 접근을 하게 됐죠. 결정적으로는 제가 수련받던 병원에 과장님이셨던 연병길 교수님이 융합파 수련을 받고 또 꿈 분석도 본인이 오랫동안 체험을 하고 그러셔서 네. 제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어허. 그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또 제가 수련 받으면서 레지던트 때 정신치료했던 사례들을 그 연병일 교수님이 슈퍼비전해 주시면서 정신분석 특히 융합파의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아주 심오하기만 하고 임상에서 적용하기가 무척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음. 사실은 굉장히 현실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실제 환자를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구나. 네. 감명을 받고 이제 분석 심리학을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저는 뭐 잘 음, 모르지만 음, 의학이라는 이 분야가 굉장히 저는 보수적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보수적이어야 하고 음, 또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아까 이제 임상 음, 적용 같은 것도 되더라 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이런 학문들이나 새로운 음. 기법이 시작될 때는 되게 이단화 혹은 좀 소수자의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한국에서는 이미 훌륭한 네. 그 선배님들, 스승님들이 정신분석학 또는 분석심리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셨었고 모두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네. 그랬었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건 홀대를 없었어요. 받는다든지 네네. 그런 일은 없었죠. 이제 단지 그 숫자가 적었던 음. 건 그 수련 과정이 굉장히 길고 또 어떤 헌신이 필요하고 네. 그 길고 또 본인이 피분석자가 되어서 분석가를 만나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여 년을 분석을
받는 경험을 본인이. 하는 네, 아하. 그런 과정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그 숫자가 네. 적은 것이지 그 숫자가 적은 것이 어떤 뭐 인기가 없어서 음흠. 혹은 이것이 어떤 너무 소수의 입장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 선생님 보니까 굉장히 지구력이 좋으신가 봐요. 끈질기게 아, 뭔가를 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마라톤에도 빠지신 네,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 네, 융합파에서. 네, 왜냐면 이제 융합파도 제가 보기에 지구력과 그 끈질기게 버텨내는 힘이 필요한 것 같고 네. 마라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그걸 발견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를 제가 분석을 처음인데, 해드렸네요. 네, 왜 대단합니다. 요즘 마라톤에 왜 꽂히셨어요, 도대체? 아, 마라톤에 처음 관심을 가진 건, 먼저 마라톤보다도,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운동을 시작한 것도 사실은 진료를 잘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너무 실내에만 있고, 그때 제가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심리사회 방역 지침 만드는데 그걸 그때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체중도 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낮에 진료를 할 때 그 피곤함 때문에 그럼요.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의사 노릇 제대로 하려면 내 몸부터 갖고 와야겠다, 내 몸부터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을 하고 해보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 한두 번 하고 이제 그 흥미가 떨어져서 그만두기 쉬운데 그때는 코로나 시절에 경제적으로 다들 무척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저 트레이너 선생님도 고객이 떨어져서 무척 그렇죠. 어려웠었어요. 그 그래서 선생님을 살리기 위해 PT를 그래서 받으셨군요. 그 선생님도 저를 아주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저도 아주 그 선생님을 살려야 되니까 그 코치님을 그래서 아주 열심히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루틴이 된 거예요. 아,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이 루틴이 되어서 어느 정도 체력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달리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때 이제 본트런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달리기의 즐거움이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었어요. 아마 이 유튜브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도 본트런이라는 걸 달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읽고 감명도 받고 또 다른 마라톤에 관련된 책들도 보다가 이건 진짜 직접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뛰고 그러던 게 이제 좀 늘어서 10km 마라톤에도 출전을 해볼까? 네. 10km 하니까 되네. 그러면 한 몇 개월 더 뛴 다음에 하프에 나가볼까? 하프도 이렇게 힘들지만 되네. 그러면 풀코스는 가능할까? 하셨어요? 그래서 풀코스를 나갔어요. 네. 풀코스를 작년, 그러니까 2024년 봄에 동아 마라톤, 지금은 서울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와. 뭐 세계 5대 마라톤이라고 하고 뭐 플래티넘 대회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나갔죠. 준비 하나도 체계적으로 안 하고 네. 정말 뭐 오늘은 20km 달려보자, 내일은 그 다음 주는 30km 한번 뛰어보자 그런 식으로 거리만 늘려가지고 나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천천히 들어왔고 그랬는데 그래도 완주하셨고. 네, 완주를 했죠. 네. 완주를 했어요. 그 꼬린 지점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35km 지점 정도에 지나갈 때 정말 이게 다시는 안 나가야겠다. 학을 뗐군요, 아주. 내가 정신과 의사지만 제정신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정말 제 속에 있던 좀 어두운 그림자들이 모든 다 욕을 올라와서 뛰셨군요. 네, 막 욕의 힘으로 거의 나머지 7km를 달렸는데 막상 완주를 하고 나니까 바로 드는 생각이 체계적으로 연습해서 다음에 풀코스를 제대로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달리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네. 개인적으로 하셨고 최근에는 맞아요. 또 정신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여서 달리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마인드 런이라고. 마인드런. 그럼 여긴 정신과 의사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어. 그 취지가 정신 건강을 위해 달리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럼 해서 누구나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일단은 모임이 처음부터
막 비대해질 리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처음에 이제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 저랑 가까운 동료들 중심으로 모여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정신 건강에 관심이 많은 기자분들이 몇 분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인드런이라는 모임을 만든 지가 4월 8일? 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때 광화문에서 YMCA 마라톤 대회 날 함께 출전한 선생님들이랑 우리 모여서 한번 그날 얼굴도 보고 이런 모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결성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벌써 지금 녹화하는 시점이 5월 말인데 지금 27명이 모여서 와. 계세요. 아니 근데 선생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막 초청장을 보내시고 막 다 외면하고 이랬는데 이게 좋으니까 같이 하자고 막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회원분들 중에 혹시 맞아요. 마인드런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음, 하시면 됩니다. 그 음,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이 모임을 한 취지는 정말 달려보면 건강해지거든요. 예,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져서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달리는 걸 이제 소위 러닝 크루, 런 네. 크루를 하고 있는데 어, 국립법무병원에 계시는 서영은 과장님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신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달리기, 운동이 정신 건강에 무척 음, 이롭다. 음.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걸 되게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거의 코치 역할을 해서 지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달리면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혼자 달릴 때보다 어떤 게 달라요? 네, 일단 천천히 달리는 게 중요한데 뭐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느리게 걷는 음,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몇 명이 모여서 달리면 한 2km 내지 3km, 보통 한 4km 조금 안 되게 모여서 이제 가볍게 정말 산책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끝나고 나면 다들 기분이 좋아져 있는 거예요. 음, 예. 그걸 뭐 이제 그런 생리학을 잘 아시는 분은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물질이 나와서 사람을 해피하게 만들어 네. 준다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 뭐 뇌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든 어떤 공동체의 경험이든 간에 그 몇 바퀴를 뛰고 난 선생님들이 진료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일상에서도 또 다들 생활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 그 달리기가 끝나고 나면 모두가 얼굴이 다 행복하게 밝아져 음,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야기 꽃을 피워서 이야기가 이제 끝나지를 않고,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환자분들에게 운동하세요. 뭐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하세요. 몇 킬로 이상 걷거나 뛰세요. 조금 숨이 약간 찬 운동이 좋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건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럼요. 이건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 한 말인데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치료자의 확신이거든요. 아하, 그렇겠죠. 이 치료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럼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맞아요. 확신을 네. 갖기 쉬운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다 자기가 경험을 하고 또 모여서 달리기도 하고 각자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불과 이게 활성화된 지 이제 한 달 남짓인데 다들 생활이 바뀌고 또 삶의 리듬이 바뀌고 술도 줄이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임상에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자. 좋네요. 네. 네. 행동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음. 아주 학문적인 취미 생활이라고 제가 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영육이 건강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환자에게 건강을 말할 수 맞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연락처를 드릴 수는 없고 뭐 밴드 같은 게 있어요? 네. 저는 이미 연락처가
아, 공공재예요? 공개가 되어 있고 네. 뭐 학회 사무실로 연락을 그쵸? 하셔도 되고 네, 뭐 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만 얼마든지 있으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만 공개를 못할 뿐이지. 알겠습니다. 네. 자, 마인드런까지 우리가 네. 이야기를 했어요. 봐봐요, 선생님하고 할 얘기 많다니까요. 어떤 네. 선생님과 함께 패션과 마라톤에 대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분 되게 다른 일에도 관심 많고, 또 반면에 굉장히 혼자서 뭔가 연구하고 몰두하는 일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새로운 거 도전하는 것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고, 그래서인지 왠지 사회 공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공동체에서 하는 학회 활동이 맞으실까? 그건 되게 체계적인 일이고 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또 지금 개원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학회 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먼저 이제 개원이라서 학회 활동에 소극적이다, 혹은 뭐 기회가 적다. 그거는 변명일 정말 뿐입니까?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오해. 네, 네네. 변명이라고 하면 좀 알겠습니다. 너무 공격적이고 오해. 네. 오해죠. 왜냐하면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칼 구스타프 융도 대학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개인 클리닉을 하고 또 어떤 학문을 창시했을 때 그 학문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인정해서 모여들어서 스쿨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원이라고 해서 학술 활동이나 학회 활동에 어떤 제약이 있다, 또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은 부분이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편견이었나 봐요. 정정하겠습니다. 편견. 물론 이제 대학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죠. 체계적으로 수련의를 교육하고 또 어떤 그 대규모 시설이나 자본이 필요한 연구를 네.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런 큰 장점이 있으니까 상호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전 정말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치료할 때도 분석 심리학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흐름도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개인 치료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정말 그 사람의 어디에도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심지어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그 무의식까지. 내면을 파고드는,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라서 어떤 집단적인 어떤 집단의 운동, 뭐 움직임, 이런 것들과는 얼핏 보면 무관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살아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 살아온 특징이 뭐였냐면 누가 시키는 거는 거절을 거의 못하세요? 못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저한테 너무 중요한 가르침을 준 스승님들, 뭐 선배님들, 이런 분들, 동료들, 이런 분들이 부탁하거나 시키거나 이제 그런 일이니까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도 있고 또 인간적인 정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학회 활동을 점점 많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거의 뭐 나는 머슴인가 뭐 노예인가, 김혜인 PD님이 저번에 심포지움 할 때 뭐 정신의학계 노예. 뭐 그런 네. 표현 하셨는데, 그럼 뭐 노예 또 그룹이 있어요. 그게. 아, 그럼 선생님은 어떤 그룹입니까? 이렇게 몸으로 때우면서 그렇죠. 전 주로 밤을 이제 새면서. 그런 스타일이죠. 이제 네. 뭐 박스 깔고 자고 네. 그러면 집에 못 가고.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들어왔던 이렇게 부탁들을 인간적인 도리로 하다가 하셨던 거고, 필요성보다는. 네. 근데 하다 보니 본인이 분명히 본인에게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활동을 지속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지점이 있었어요. 아하.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저는 그 전에도 학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이렇게 그 큰 흐름 속에 뛰어든 지점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알 거예요. 2014년도에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그때는 온 나라가 다 그럼요. 비탄과에도 충격에 빠져 있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바로 그 사고가 나고 있을 시점에 이미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이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이대로 그 우리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동우 교수님이 저한테
그 상계백병원에 계신 이동호 교수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동호 교수님이 늘 이제 그런 어떤 직관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번뜩이시는 분이니까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학회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봐라. 이제 제가요? 제가 학회 뭐 대표자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재난정신건강을 담당하는 파트가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구나. 그래서 재난정신건강위원회라는 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그 대한정신건강재단에 설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재난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그걸 구심점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아웃라인을 정리를 해서 물론 이제 외국 자료들 다 참고해서 그걸 보내드리고 네. 그게 다행히 이제 태스크포스 통과해서 네. 설치가 되었어요. 아, 그게 정말 세월호 참사가 선생님 정신과 의사로서도 완전히 삶을 예. 바꿔놨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회에 벌어지는 일에 한복판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지금 뭐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찬승이 뭐가 이제 대단하거나 뭐 열심히 해서 그럴 거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때 무려 300명이 맞습니다. 넘는 정신과 네네.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 클리닉을 비우고 그 안산 단원고로 가시고 또 곳곳에 있는 또 그럼요, 이제 그럼요.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도 가시고 네. 그래서 사방에서 다 그런 아웃리치 활동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동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요. 제 가슴을 굉장히 울립니다. 이게 많은 전문가와 리더들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늘 가져야지 전 사회가 한 발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두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월급 받고 일하는 건데 그 당시에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뛰어드셨고 재난정신위원회라는 게 생겼고 그 뒤로 또 너무 안타깝게 많은 참사들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이 위원회가 또 구심점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초대 그 위원장을 최정호 교수님이 맡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종호 교수님, 지금은 석종호 교수님이 맡고 계신데 세월호 참사를 끝으로 이 위원회는 정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세상에. 네, 연이어서 계속되는 재난, 심지어 감염병이 유입된 것, 뭐 메르스 이런 것들, 그 중동 호흡기 네, 증후군 네. 있죠. 이런 것도 우리 사회를 완전히 그럼요. 경직시키고 모두를 위축하게 만드는 어떤 재난급 충격이 되고 그 뒤로 또 포항 지진이라든가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또 이태원 참사. 가깝게는 이태원 참사 뭐 등등 뭐 지금 얼핏 머리를 스쳐가는 재난도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재난정신건강위원회가 있어서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아웃리치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사회에서는 그 다른 어떤 아웃리치나 봉사보다도 조금 더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활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거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저도 어느새 사회 현상의 한복판에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을 연구하고 거기에 관심 가졌던 한 정신과 의사가 선배들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시다가 정말 본인이 이 사회 경량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찾다 보니 지금 사회공헌위원회 특임 이사까지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사회공헌위원회는 언제 출범한 겁니까? 사회공헌위원회는 권준수 교수님이 이사장에 취임하시고 2018년도에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돕자. 아, 찾아가서 진료실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병원에 오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니까 네. 찾아가는 진료를 하자라는 취지로
그런 소외계층 또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취지로 처음에 설치가 됐고 이소 이사님이 초대 위원장 이사를 맡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해우 교수님이 두 번째 이사를 맡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이사 겸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사회공헌위원회 활동은 그런 주로 이제 아울리치 활동이 많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 뭐 미혼모 시설에 이제 찾아가서 로테이션하면서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보호 시설에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직접 지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대면 진료, 대면 상담이 크게 위축이 되면서 그게 다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22년도부터 맡게 되고는 이걸 그냥 대면 활동이 위축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좀 방향을 바꿔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그런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 나름대로 또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공헌 활동을 지금까지 인식되지 않았던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덜 인식되었던 분들을 사각지대. 그렇죠. 네.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네. 그런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지만 덜 인식되었던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연대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위기를 정말 기회로 만드셨네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뭐 이런 어떤 영감이 있고 무슨 직관이 번뜩 있고 어떤 계시를 받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 그냥 들어온 부탁. 거절을 못해서. 네. 그냥 뭐 그 부탁하면 이제 내일이니까 이제 나에게 왔겠지라고 그게 생각을 하고 일복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하는데 뭐 그 다음 회기부터 사회공헌 맡아줄 수 있겠냐 해서 뭐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취임하기도 전부터 그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연락이 와서 기자들 그 경력직 기자나 수습 기자들 교육을 하는데 그때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교육을 좀 해달라고 와, 그랬었어요. 아니 제가 그거 수습 교육 저 받았었거든요. 네, 2000년대 초반에 네, 그런 거 없었는데요. 네, 맞아요. 전혀 없었는데요. 맞아요. 저 국가수 가서 하는 거 보고 막 네. 이런 것만 받았지 정신 건강 교육을 시키셨다고요. 수습 네, 기자들 네. 세상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그 다음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취재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언론인들이 정말 대면 취재가 어려워지고 책상에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또 그것이 이제 좀 기존의 취재 방식도 어렵게 만들고 언론인 자신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음, 이제 사회적인 인식, 언론인을 향한 음, 인식이 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물론 맞아요. 저는 뭐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또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맞아요. 또 사회적 재난들이 많아지면서 그 현장에 날 것들을 보는 그 언론인들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런 배경이 있었겠죠. 맞아요.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부터 언론에 대한 비난이 본격화됐는데 그렇죠. 그때는 언론이 취재를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네. 한다든지 네. 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상한 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정말 기자들을 비하하는 멸칭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정신건강학과 의사잖아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또는 그른지 그걸 판단하는 건 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돕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내가 정한 가치, 내가 판단한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론인들을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제 사실은 그 홍보위원회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접하기는 했었는데 그 교육에 참여하고 어떤 가이드라인 작업에 참여하면서 네. 언론인들의 좀 속 마음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재난 현장, 참사 현장에 가서 정말 위험한 일을 겪고 최근에 있었던 산불 현장에 또 이제 취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전 가이드 주지 않고 맞아요. 정말 호흡기로 그걸 다 마시면서 오지만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음흠. 돌봐주지 않는다. 뭐 이런 환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비난이 늘 따라다니니까 기자들이 뭐가 힘들어? 기자들이 왜 아파? 당신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러면서 기자들이 심적으로도 위축되고 또 그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긍지도 너무너무 저하되어 있는 걸 보고 이분들의 어떤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과 이제 협업을 하고 또 교육 기회가 있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가서 강의를 하고 같이 그랬죠. 호주도 갔다 오셨죠? 맞아요. 그게 또 이제 두 번째 아주 어떤 극적인 계기가 됐었는데 다트 센터라는 언론인의 트라우마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근데 다트 센터의 본부는 미국에 있고 그것이 유럽 지부는 런던에 있고 아시아 태평양은 호주 멜버른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런 언론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대한신경심리학회 충기학술 대회에 오랫동안 그런 기자들의 트라우마를 위해서 활동을 해온 SBS 이정혜 기자님을 초대를 해서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정혜 기자님이 멜버른으로 그 다트 센터로 방송 기자들이 이제 10여 명이 교육을 받으러 간다. 한 열흘 정도 기간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백종원 교수님이 우리도 가자. 한 명을 좀 보내고 싶다. 누가 갈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그윽한 눈길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가야지 또 거절 못하죠. 세상에 정말 개원이를 저런 눈길로 쳐다보는 사람이 어딨나. 근데 그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이제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그때 진료를 못 보면 사실 이제 개원이 선생님들이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조금 주저하는 이유가 돈 문제가 그럼요. 1등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래요? 열흘 동안 진료를 비워야 하는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이. 맡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열흘 동안 주치의가 없는 상태에서 있어야 된다는 게 부담이 크죠. 그 다음에는 생활인으로서의 어떤 매출이나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데 저는 다행히 정신분석을 위주로 하는 클리닉을 하기 때문에 1, 2주 정도 비우는 것은 그 피분석자 분들하고 이제 합의가 되면 이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득만 보게 되면 어느새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좀 어떤 가치 중심으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거창한 생각이 배경이 아니라 이제 백종호 선생님의 그 이제 음흉하면서도 아니 아까 그윽한인데 음흉은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 지금 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질문 사실 드리려고 했거든요. 개원이한테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이나 뭐 이런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 월급이 또 나오고 얼마든지 학술적인 활동으로 처리가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다른 선생님 부담될 수 있지 않겠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너무 천박한 질문일까봐 여쭤보지 않았는데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꺼이 이제 호주를 가신 거예요? 네, 그 많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개원의 선생님들을 절대 뭐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그럼요, 없습니다. 그럼요. 저도 뭐 열심히 진료를 하면서 이제 그 대가로 제가 살고 또 가족을 살리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을 너무 큰 비중을 두면 내 인생에 다른 의미를 소외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 더 한 거죠. 그럼요. 사람이 자기가 가치를 두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오히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제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개원이 선생님들이 돈 때문에 못 움직인다 이게 1순위가 아니라 내가 환자들을 열흘 동안 못 보기 때문에 이 환자들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1순위라고 말해주셔서 저는 또 아 그렇구나 내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호주 얘기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서 호주 가셨어요? 네, 멜버른으로 가서 처음에는 이제 잔뜩 긴장하고 갔죠. 기자들과 열흘을 먹고 자고를 같이 하는 건 이제 정말 낯선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정신과 의사들과도 열흘을 그렇게 합숙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전혀 다른 네. 직업군의 사람들과 저 혼자 정신과 그쵸. 의사이고 그분들은 이제 다 쟁쟁한 네. 훌륭한 기자님들이신데 처음에는 잔뜩 긴장을 하고 뭐 가면 뭐 기자들 술 많이 먹는다는데 뭐 무슨 그 숙취 해소제를 좀 싸가지고 가야 되나 뭐 네.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너무 그 프로그램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참석했던 기자님들도 트라우마를 직접 경험을 하거나 네. 또 가까운 분이 이제 그런 걸 겪는 일을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고 싶고 대응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완전히 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흘 동안 정말 그 교육부터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굉장히 치유적인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멜버른에서 있는 현지 그 다트센터 스태프들, 그 교육자들과도 아주 돈독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분들도 한국팀이 베스트라고 하면서 이후로 또 이제 꾸준히 연락을 하게 됐고 네. 그분들 이 네트워크가 생겨서 그 멜버른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인의 정신 건강이든 어떤 직업군의 정신 건강이든 또 심지어 의사들의 정신 건강이든 제일 중요한 건 피어 서포트다. 동료가 동료를 그럼요. 챙기고 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끼리 피어 서포트 그룹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모델이네요. 자생적으로 또 여기에서 뭔가가 네, 생기는.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지만 이제 그 기자 집단, 피어 서포트 집단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마인드런도 사실은 지금은 피어 서포트 그룹이거든요. 이제 진료와 일상에 지친 정신과 의사들에게 러닝을 통해서 활기를 불어넣는 피어 서포트 그룹인데 그 언론인 피어 서포트 그룹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좀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테면 그 피어 서포트 그룹을 쭉 유지하던 차에 작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비상계엄이 터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생기고 또 올해 초에는 서부지법 폭동에서 그 취재 기자들이 그렇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언론인과 경험한 그런 정말 살을 맞대고 경험한 일들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는데 참여를 하지 못했을 텐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갔을 때 그 취재하면서 기자분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거든요. 왜냐하면 그럼요. 충격에 빠진 유족 인터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럼요. 이 사람에게 내가 이걸 묻는 것이 옳은가? 아유, 그럼요. 과연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청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우리나라 기자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외국 기자들보다 훨씬 정이 많아요. 네, 그 감정이입이 엄청나요. 네, 감정이입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마치고 나서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힘들어요. 네. 계속 울면서 기사를 쓴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네, 보낼 수가 기자들에게. 있었죠. 네. 그래서 기자분들이 혹시 이 채널을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꼭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유족 취재를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잘한 짓인가? 음흠. 그런데 기자분들이 유족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회가 그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말씀하시기 힘들 수도 있지만 기자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그분들 곁에 있고 그렇습니다. 머무르고 네. 그분들과 라포를 쌓은 다음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청해 들으면 정말
어떤 정신과 의사, 어떤 심리 상담가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런 네. 깊은 이야기를 기자들에게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또 맞아요. 치유적이기도 하고. 그 유족들이 가장 원치 않는 게요. 음,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잃어버리는 거, 맞아요. 잊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사실 언론인이 할 수 있고 그게 음, 의무거든요. 음, 근데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음, 기자도 보호되고 또 네. 기자가 보호돼야 기자를 통해 생성되는 기사들이 음, 우리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 선생님께서 정말 주치의처럼 해주셔서 너무 음, 감사하고 기자들의 영역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또 문화예술인 음. 관련해서도 지금 이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신경 쓰고 계시죠? 사회공헌위원회보다 그 최종호 교수님하고 백종호 교수님 또 지금 이화영 교수님까지 그 문화예술인 연예인 생명지킴이단 네.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뭐 약자를 해서 GEM이라고 하죠. 네, GEM이라고 네.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그 정신건강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엔 그 신혜라 배우님이 아주 맞습니다. 주축을 이루어서 네.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한 일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기학술 대회 심포지움에 그런 연예인, 문화예술인을 모셔서 그 직접 우리가 당사자 이야기를 맞아요. 들어보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증 정신질환 당사자들 분들 또 가족분들도 학교를 초청해서 목소리를 듣고 하는데 문화예술인 그 연예인 분들의 직접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늘 대중들의 끊임없는 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또 너무 환상에 빠져서 보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인간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심포지움을 열어서 이제 직접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회도 가졌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그냥 흘러들어온 일인데 그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네, 다이어리라는 들어봤어요. 작품이 네. 있는데 거기에 의사가 그런 추천사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일이 흘러 이제 저한테 들어와서 나중에 그 PD님 이랑 연락을 했더니 그 그 리허설 때 한번 와서 보시고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한 거예요. 근데 갔더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음. 남경주 배우님이 계셨거든요. 오, 그래서 네네. 제가 맨 처음 정말 어렸을 때 처음 좀 본 비주얼도 비슷하게 네, 생기신 거 이러지 아니에요? 마십시오. 저 큰일 납니다. 아니, 이건 정말로. 이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근데요? 남경주 음. 배우님도 이제 중요한 조연을 하셨고 너무너무 그 열기가 좋고 그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접근하고 풀어내서 관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정말 이건 학회가 해야 될 일을 문화예술인 분들이 정말 하고 계시는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써드리고 회원들에게 작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여러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모아서 단체 관람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작품이 저도 홍보를 했지만 이제 제 영향력은 아주 미약하고 그 작품 자체가 너무 이제 좋기 때문에 많은 소문이 나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공연 기간에 중반부부터는 전성 매진을 했어요. 창작 네. 뮤지컬이. 네. 그래서 쉽지 않은 네, 일인데. 전성 매진을 기록하고 이후로 영국 런던에 진출하고 거기에서도 대호평을 받고 지금은 전국 투어 중이고 그 런던에서는 쇼케이스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쇼케이스 다음 단계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놓아지기 전 단계를 올 가을에 거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경계성 인격 장애에 대한 그런 관심도 환기하게 되고 또 문화예술인의 어떤 그 고충도 듣게 되는 그런 네트워킹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일까지. 네, 음. 정말 다양하게 하십니다. 아, 선생님 좀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면 선생님 일하시는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보시겠지만 우리 전공의 분들이나 후배들이 정신과 의사들의 이 다양한 일들이 음, 이렇게 있다. 음, 물론 진료실 내에서 환자를 보는 일이 가장 기본이고 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료실 밖에서 사회가 우리를 부른다. 음, 음, 국가가 우리를 부른다처럼 음, 사회가 우리를 부른다. 많은 곳에서 지금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선배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음,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음. 어, 돈은 좀 덜 벌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산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흠. 나의 전문성과 사회적인 책무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가? 아, 그리고 거기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인 공헌, 사회적인 책무의 이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뭐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사실 이제 더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을 뭐 제가 너무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막 세상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전 사실은 세상에 관심도 별로 없고 뉴스도 안 보고 연예인들 분들이 이제 진료받으러 오면 좀 부담스럽고 음, 이제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은 정말 저에게 주어진 어떤 콜링 일로서 부름을 학회를 통해서 받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 받았던 것들에 응답하면서 생긴 일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회는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진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더더욱 정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진료만, 진료실 안에서의 진료만 고수를 한다면 그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역할에, 사회적인 수요에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의 어떤 치료적인 영역 확장을 위해서도 네, 사회적인 역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진료실 안에서의 진료가 그러면 좀 소극적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죠. 네, 저는 이런 사회공헌 부분을 맡아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 진료 역량 강화였어요. 음,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만나게 되고 관여를 하게 되면서 그 각 어떤 직군, 각 계층, 어떤 그럼, 각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넓어진 이해와 공감은 어디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맞습니다. 내가 머무는 진료실, 한 음,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는 진료실로 들어와서 나에게 마주 앉은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있게 공감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심오한 분석 심리학, 어떤 정신 분석학을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그 사람의 어떤 뼈대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틀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어떤 사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음. 자기의 진료실로 돌아오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나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도 너무 좋았고, 콜링에 응답하다 보니 이런 삶을 살게 됐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이득을 보는 건 나와 내 환자더라. 나의 진료 역량이 강화되더라. 음, 이 세 문장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정말 한번 해볼까? 좀 진료실 문을 열고 좀 내 진료 영역을 확장시켜 볼까? 이런 생각을 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콜링에 응답하시면서 아마 선생님한테 일 시킬 때 거절하시면 이 영상을 막 들이대면서 너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막 이럴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계속해서 노예의 삶을 저와 함께 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